박경문의 상달의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직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2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 TV.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잘 나가시죠? 아니요, 잘 나가지 않고요. 그냥 잘 못 나가는 것 같아. 먹방으로 승부를 걸더라고. 먹방 하나 잘 나갑니다. 이명수 기자랑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약간 톰과 제리 같아. 이명수 기자랑 장인수 기자. 잘 어울려. 이명수 기자는 장인수 기자랑 같이 있으면 확실히 좋은 것 같고. 네. 장인수 기자는 이명수 기자랑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저 최강욱 TV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이 늘고. 네. 요즘에 상종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님 자리했고요. 네. 상종가는.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해야지. 자, 그 최강욱 TV와 장인수 TV. 그때는 거듭될수록 네. 네. 박시영 TV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끝내자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않는다니까. 네. 자, 그때는 좋아하는 분들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에 이 국가 전복 세력이 등장했어요. 예. 이 좀비 같은 존재죠. 이 진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극우, 사이비, 이단 세력들의 실체를 좀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고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극우가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도를 넘어서고 있고 완전히 극우 세력에 함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장 위험한 거는 헌법을 공격하고 그걸 대놓고 지금 자랑하듯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예. 법원 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어처구니 없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 처벌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여론조사 한 3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25에 30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놓고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을 공격하고 헌법을 무력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헌재를 공격하는데 그게 30% 정도에 그거를 나오는 여론조사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물어볼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란죄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물어볼 일이야?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커뮤니티 누가 글을 이렇게 옮겨줬는데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집한다 뭐 이런 글들도 막 날뛰고 있더라고. 이 대표한테 테러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가 나는 70대라 안 된다 그러니까 20대 젊은 사람들 20, 30대 참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제대로 처벌을 안 하니까 이 꼴이 나는 아니 건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권성동 권영세 죽인다는 그것도 좀 돌린다는데? 그거 왜 죽여 거기를? 그것들이 저기 미적미적 해가지고 지금 저 매번 다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황교안이하고 윤상현으로 바꿔야 된다고. 원내대표는 윤상현으로 바꾸고 당대표는 아니 어저께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더만 살해 위협이야 진짜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양문석은 잘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동안에 그 뿌려놓은 씨앗이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권성동하고 저기 권영세가 윤석열 갑자기 면회 갔잖아.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야 나 그냥 면회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제가 그걸 분석했잖아요. 나경원 인터뷰를 중심적으로 했잖아요. 그날 면회 갔다가 내가 나경원을 누군가 띄우고 있다. 실체는 뭐냐면 한동훈과 오세훈의 대권 연대설이 나오잖아요. 오세훈 대권 밀어주고 한동훈을 서울시장으로 간다. 이 얘기 파다하니까 나경원을 밀어야 하잖아. 저쪽은 한동훈 죽이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경원을 띄웠잖아. 내가 이걸 간판했지. 친윤에서는 한동훈이가 중국 간첩이니까 그걸 떨어뜨리려면 나경원이가 지네 선수구만. 그렇지. 왜냐하면 나경원밖에 없잖아. 서울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제가요? 이거 하려고. 자, 오늘 공공의 적, 국가 전복 세력, 구구 세력, 이단 세력, 사이비 세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광훈이 일단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뭐 신천지 과거에. 근데 최근에 또 뭐 세계로 교회? 그거 보셨어요? 손현보 목사? 정광훈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쁜 부산의 목사 아니에요? 야, 거기 완전 골 때리더만. 문자 메시지 보냈다는 사람. 뭐 예배 시간에 이재명 대표 진짜 완전 비난하고 이재명 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야 그게 뭐야 예배야 그게. 그리고 요즘에 전환길이 뭐 날뛰잖아. 근데 전환길에 또 저기만 나오고 왔다며 김진홍. 김진홍이 민다고 했다면서요. 뉴라이트 대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전환기가 요즘에 돈벌이가 잘 안 된대. 그렇죠. 그래서 돈이 궁했던 거야. 그렇게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또 나가는 돈이 있고 많아요 원래. 이 팀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상호 기자가 제기했죠. 그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그 부분이 완전히 몰락해서 지금 저희가 폐쇄됐다며 회사가. 근데 지금 이렇게 그 교회 이단 세력들 사이비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이게 교회 내부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야 하는데 기장에서 기독교 장로에서 한번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근데 되게 좀 목사님들 중에서 좀 괜찮은 목사들은 되게 신도 규모가 작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되게 그렇죠. 다 작고 큰 교회는 다 이상하고. 건전하신 분들은 대체로 다 개척교회 하시니까. 그런 애들은 저런 강남에서 막 크게 저런 써놓고 이제 대형 교회라고 있는 게 저게 교회가 아니라 사업이잖아요. 그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잖아. 그런 꼴이 돼버려가지고. 나 헌금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 정광훈 집회 가면. 대놓고 돈 내라고 하죠. 정광훈 집회 요즘에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정광훈이 자유통일당. 현수막에 뭐 붙여놨냐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다 같이 까. 그전에 이재명 대표만 막 깠잖아요. 국민의힘도 같이 까. 봤더니 자기밖에 없게 이렇게 받들였는데 요즘에 아까 있던 뭐 세계를 교회 소연보도 나오지 막 좀 복잡해졌잖아 진영이. 그러니까 또 자기 신도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또 견제하고 여기 가보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구도 끊으라고 광화문 집회 가보면 막. 그래. 아니 오죽하면 집회를 네 군데로 나눠서 하겠어요. 구구가 우에서 더 사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낫지 딱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어느 순간 다 적으로 돌리고 공격하잖아요. 그 가장 먼저 한동훈이 그렇게 지금 공격받고 한동훈이 윤석열 오른팔이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참. 근데 애들 이 세력을 무시 못하는 게 동원력이잖아요. 사람들 동원할 자금하고 조직이지 결국. 그렇지. 근데 이게 무시 못해. 황교안도 정광훈하고 왼수돼가지고 소송하고 막 이렇게 됐고 정광훈 소년보도 원래 같은 편인데 갈라졌다는 거고 김문수도 정광훈하고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요즘에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안 좋았었는데 요즘 조금 정광훈이가 김문수를 그래도 김문수가 제일 낫다 뭐 이러고 다닌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걸 끊어내야 하는데 종교인 과세 이 문제도 다시 진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그렇죠. 해야죠. 해봐고 이 이단 세력들 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에 보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판을 쳤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의 한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신의 한수 신의식은 뭐 정광훈 편이라면서요. 그 앞에서 분위기 잡는 다음에 고성호 또 한때는 또 정치평론가로서 활동도 했고 선거 뭐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던 인간인데 뭐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는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TV에 뭐 진행자로도 나오고 그러면 고성국이 최근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뭐 진성호 있었고 배승희, 뭐 김상진 같은 행동하는 그 구구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좀 짚어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로세로 연구소도 요즘 많이 찢어졌다며요. 강용석, 김세희도 찢어지고. 진작에. 거의 진작에. 다 돈이 얽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슈퍼챗이 막 쏟아진다며. 우리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이렇게 근근히 하고 있잖아. 슈퍼챗 쏟아져서 돈 때문에 쌈이 나야지 그만두는데. 그런 적은 없어. 뭐가 있어야 싸우지. 야, 참.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아무튼 연금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기업에서 밀어주는지 어디서 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거 있잖아. 그 알바 집회 참가하면 10만 원, 15만 원, 5만 원. 이거 취재 안 됩니까, 장희수 기자님? 이 자명해서 이거 밝혀내야 하는데. 이거. 아니 여러 차례 나왔어요.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건 보이던데 양심 고백 뭐 이런 거 나와야 하는데 이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명수 기자랑 이런 분들 있잖아. 진짜 잘하잖아 우리. 이거 한번 밝혀내야 돼 이거. 진짜 돈 문제. 그리고 이 가로세로 연구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세희 기자가 MBC 나갈 때 왜 나갔냐면 인터뷰 조작을 하다 걸려요. 그렇죠. 지 친구를 무슨 저기 한 그렇죠. 사람이 인터뷰 그 만화 그린다는 애인가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은 벤츠 오너. 내일은 뭐 LG 냉장고 썼다가 LG 냉장고 고장나서 클레임 건 사람. 그 다음 날은 또 이마트 직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거니까 내 방송 리포트에 맞는 워딩을 네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떻게 걸렸어요 그게? 그게 제 동기 기자 중에 고은상 기자라고 있는데 기자들은 리포트를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방송 기자들은 아는 게 인터뷰가
이렇게 읽은 거랑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티가 나는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가 써줘서 그대로 외워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한 번이면 되는데 오늘도 그 인터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인터뷰도 또 그렇게 그리고 김세희는 무슨 인터뷰에 뭐 천재야? 신이야? 이래서 누굴 도대체 인터뷰한 거지? 그리고 그 원본 소스가 있거든요. 방송은 그 촬영된 편집본을 다 원본을 본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인터뷰 시작부터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 영상이 그 클립밖에 없는 거예요. 딱 방송에 쓴. 그러니까 지가 편집을 해서 갖고 온 거야. 누굴 인터뷰했는지 확인도 안 돼. 원래는 원본에는 얼굴과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근데 다 모자이크하고 변조된 그것만 딱 있는 거야. 원본이 변조돼 있는 원본. 그래서 그거를 맡깁니다. 음성 선분 분석을 음성을 해요. 변조해놨기 때문에 음성 선분을 해요. 같은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오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요. 그 조사가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기자라고 뭐 설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아버지 때부터 아주. 아버지도 좀 히스테리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기는 뭐 그렇고. 자, 이런 극우 유튜브들이 판을 쳤었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게 신남성연대 아닙니까? 그리고 백골단 이런 청년 세대 유튜브들이 행동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배인규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셨다면서요? 일단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배인규 뒤에 강기훈이 있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강기훈이 있다. 여기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면 강기훈 뒤에는 누가 있는 거냐. 강기훈도 신참이잖아. 그 판에서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서 김건희가 이제 키워주고 완전히 무슨 수법 행정관이라고 그래서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다라고는 하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대통령실에 도대체 어떻게 누가 꽂아준 거냐. 이거를 좀 알아보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강기훈의 기획으로 20, 30대 청년들 그 뭐 단문자로 이렇게 하는 거 활용해야 된다. 그 여가부 폐지 이거 강기훈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강기훈하고 배인규가 신남성 연대를 통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기훈은 그러면 어떻게 그 캠프에서 뭐 이런 역할을 했느냐? 강기훈이 원래는 확인된 팩트는 아닌데 그쪽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영화배우 유호성이랑 좀 친분이 있었고. 그 유상범 동생인데. 그렇죠. 유상범을 소개받았고. 왜냐면 형제간이니까. 유상범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가 또 가까워진 게 권성동. 그 유상범을 타고 들어가서 권성동이랑 친해지면서 권성동 의원실에 길게는 아니고 몇 달 뭐 비서관인가 뭘로 있었다라고 해요. 근무를 했다라고. 강기훈이.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까지. 그게 이제 체리타봉 사건이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욕하는 문자 보낼 때 거기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권성동이 보고 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성동이 초반에 실수했잖아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 때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20, 30대 남성들 해갖고 이제 거기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다 이준석이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 강기훈 이런 애가. 강기훈이가 그 전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 맞아. 그 대표였어. 얘가 그거였어. 당대표였어 당대표.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 욕하는 거 많아. 그때는 극우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자유의 새벽당에 뭐 그거였어요. 얘는 처음부터 꼴통이었구나. 그럼. 그러니까 그게 캠프에서도 그러니까 배인규, 강기훈, 권성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남성연대로 해서 20, 30대 청년들을 활용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선 캠프에서 이런 기획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나름대로 뭐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라인이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배인규는 신남성연대를 통해서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고 강기훈은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서 자기가 막 세상의 주인인 양 했고 그거를 나름대로 또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던 건 권성동. 야, 이거 중요한 거네. 권성동이라는 이름이 나왔네 드디어. 원내대표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분석하는 모 극우 유튜버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망가진 게 결국은 그렇게 보면 권성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거기 황정호도 같은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황정호도 같은 강원도. 또 가깝잖아. 그렇죠. 황정호가 또 김건희가 가깝고 윤석열과 가깝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대선에서 활용하고 그걸 기획하고 그런 기획을 또 뒷받침하는 게 권성동이 한 거고 대선 캠프에서. 그래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에 대한 영향력이 권성동이 여전히 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게 해석이 되네.
아까 지금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하고 권영세 요즘 요거 더먹다며 요즘에 그 배인규가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노인네들 그 저 모질이들 집회하는 거 안 나가겠다 막 그랬잖아요. 뭐 그것도 연동이 있는 거 아니야? 권성동 씹으니까 같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지들끼리 뭐 싸웠다가 뭐 어쨌다가 지지고 볶고 뭐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뭐 그러면 권성동이 혼자 다 했냐? 그건 아니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가 요건 이제 본인 방송에서 얘기한 거니까 얘기할게요. 안정권이 김건희랑 수시로 통화한 걸로 보여요. 그 안정권의 방송을 보면 김건희 선거 때? 대선 기간 때 대선 기간과 당선되고 이후에도 안정권 TV에서 밝힌 거죠? 그렇죠. 안정권 TV에서 예. 지난번에 임명수 기자가 인터뷰한 모자이크가 누가 봐도 안정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최근에 자기 방송에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강기훈, 김건희 요 삼각관계를 쭉 방송을 하는데 히스토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자기도 대선 때 공을 세웠잖아요. 네. 강기훈도 공을 세우고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는 강기훈이랑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대요. 근데 안정권의 누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도가 나면서 안정권 누나가 정리되고 이후에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정권도 구속이 되면서 아예 안정권을 정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정권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 사자 앞에서 가장 깽판 친 인간이 그렇죠. 이 인간이거든.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꼴배기 싫은 극우 유튜버가 사실 안정권이죠. 근데 그때 누나를 쫓아낼 때 안정권 주장에 따르면 그거 별거 아니다. 극우 유튜브가 뭐 자기 누나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큰 일이냐. 근데 그거를 강기훈이 주도했다. 쫓아낼 때 자기 누나를. 네. 그러니까 안정권은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원래는 내가 급이 훨씬 더 높았는데 대선 캠프 기간에 보이지도 않던 저 밑에 있던 하급 하발이었던 강기훈이 이제 배인규랑 손잡고 하면서 치고 올라온 거죠. 배인규도 원래 자기 밑에 있던 애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세력을 좀 가져갔나 봐. 네. 그렇게 됐는데 얘가 들어가더니 김건희한테 잘 보이더니 쿵착쿵착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정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가 내가 강기훈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계속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가 알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척을 했대. 네, 자기 누나 그 터지고 했을 때까지도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전화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김건희랑 소통을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는 그냥 와서 거짓말하고 내내 하고 얘기만 들었던 거고 다 그냥 강기훈 말만 믿고 있더라. 네, 강기훈 말만. 김건희가 그냥 감기를 하자는 대로 하고 있더라. 자기는 그냥 그래서 자기 누나도 정리하고 뭐 음주운전 걸려도 싸고 돌고 내쫓지도 않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김건희가 사실은 이 둘만 그랬겠습니까? 주요 잘 나가는 극우 유튜버들 다 그렇죠. 소통을 다 하면서 정보 수집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있으면 들어주는 척도 하고 안정권도 사이 괜찮을 땐 누나 발탁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결국은 또 김건희가 컨트롤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거를 안정권이 지금은 김건희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지금 보시기에는 배우가 아직 다 안 밝혀졌잖아요.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정광훈 입건을 했잖아 피의자로. 정광훈 등 그런 어떤 사이비 세력들이 하나 축이 있을 거고 신남성연대라든가 백골단이나 뭐 이렇게 청년들 의심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석동현도 잠깐 등장했다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배우가? 확인이 안 됐는데 뭐 이제 신천지도 신남성연대 들어와서 꽤 들어왔다는 게 있고 저는 제보를 여러 건 받은 게 그걸 확실히 알진 못해서 뭐 방송 리포트를 하긴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우리도 의심된다. 네 분석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신남성연대가 20, 30대 청년들인데 여기에 20, 30대 청년이 신천지 청년들이 꽤 들어왔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요 의혹이 있는데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그군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 캠프 때 실제로 신천지 전체 교도들한테 당원 가입,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게 쫙 돌았고 한 번 가입하면은 그거 이제 가입 처리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지난 대선 시점으로 교회에 굉장히 극우적인 목소리들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걱정스럽다.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도 걱정스럽다. 교인 중에 정치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리에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 중에는
전남 여수 순천 그쪽이라고 해요. 뭐 여수라고 하는데 나는 전남 여수여서 사실 뭐 국민의힘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난 신천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요새 신천지 청년들 진짜 걱정된다. 다 구구화돼 있다. 그래서 맞을 거 우리도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신천지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때 신천지가 나올까 봐 우리도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요. 아니 그 요새 그 왜 가짜뉴스 양산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라고 있잖아요. 네, 스카이데일리. 그것도 네. 신천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예, 있어요. 스카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천지 천에서 나온 거다. 예, 지금 그러고 있죠. 원래 천지일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정식으로. 그거 얼마든지 그 외국에 서버 두고 세탁해갖고 그런 식으로 기사 낼 수 있죠. 신천지가 정광훈보다 더 동원자가 더 센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진짜 막강하죠. 교회는 교주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예, 그런 이런 사입이 있다는. 자, 근데 최근에 또 그 얘기도 김건희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팬클럽들이 다 서부지법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김건희 팬클럽에 소속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건 혹시 취재가 됐나요? 아,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취재해야 되는데 이게 경찰이 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종교가 뭐냐, 너 어느 정당에 가입했냐, 이거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 빼려면 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전 꽤 높다고 봐요. 사실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뭐 그걸 보려고 할 거 아니야. 핸드폰 이제 압수수색해서 주로 봤던 유튜브들 뭘 기사를 뭐 보고 막 이런 걸 이제 추적하는 거 아닙니까? 쭉 하면서 이제 밝혀낼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 애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애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정광훈의 꼭지를 따는 거, 정광훈을 잡는 거. 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조금 자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진대요. 밑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불었다는 얘기인데 밑에가 잡힌 사람들이 이재은 위원장 이야기로는 경찰 쪽 분위기가 꽤 자신 있어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일단 믿지는 않습니다. 늘 수사 단계에서는 늘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수사 결과 보면 뭐야 저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자, 그리고 극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족속들 일베가 벌써 15년 됐다고 합니다. 일베 사이트가. 일베. 야, 일베가 15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이슬기 기자, 미디어오늘 기자가 일베 탄생 15년 극우를 분석할 때 기사를 썼는데 꽤 의미 있게 썼어요. 되게 이제 뭐 일베 하면 걔네도 좀 이상한 애들 아니야? 꼭 굳이 똥을 꼭 찍먹해봐야 똥인 줄 아냐? 뭐 이런 심정으로 그냥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 기자도 그러다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게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폭식투쟁 세월호 때 2014년 9월쯤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인간들, 저런 족속들이 있나 싶었는데 그 뒤로 한번 고민해 본 게 그 다음에 1월 달에 기억나세요? 페미니스트가 싫다라는 말을 남기고 남성 청소년이 IS 이슬람 국가로 그 순위파 무장단체 자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굉장히 또 충격이 됐거든. 그러니까 페미가 얼마나 싫으면 전쟁통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기자도 한번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쭉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애들이 그리 빠지더라는 거야. 원래부터 이상한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자취생들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아니면 스포츠와 게임을 좋아하며 대학 입학과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 남성들 이런 애들이 일배로 되더라는 거야. 그럼 뭐지? 뭐에서 이 방아쇠가 당겨지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서 계속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피자를 먹어치우던 그 참사 유가족 앞에서 일베부터 남성 혐오를 나타낸 손동작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게임 업계 여성 노동자들의 공격을 감행했던 게임 유저들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때려 부수고 경찰들을 폭행한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일베 출신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베가 왜 이 평범한 그들이 이렇게 악마가 됐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자의 이야기는.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능욕을 하잖아. 예. 그거 밈 현상으로 밀어버리거든 막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 혐오, 호남 혐오. 그러니까 지역은 호남, 성은 여성, 여성과 호남을 혐오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는 이게 이제 밈 현상으로 막 밀면서 유머가 통용되는 그런 공간처럼 형성이 됐는데 이들의 생성과 준동 그리고 그들을 가능케 한 토양을 조명하는 일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냥 제대로 이상한 놈들 이렇게 치부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거지. 일반 평범했던 애들이 저쪽으로 휩쓸려 가더라. 이 원인을 좀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원인에 관한 얘기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요새 좀 이렇게 분석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외국의 학자들도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왜 저러는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노스텔직 디프리베이션, 노스텔직
그러니까 노스텔릭 향수. 디프리베이션 박탈.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면 남자가 우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남자가 세상을 주도하고 여자는 그냥 남자를 뒷받침하는 사람 정도로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의 일배하는 젊은 애들의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자기들은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편하게 살았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취직 걱정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조금만 성실하게 살면 다 할 수 있었고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이 돼서 그 문제에 직면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근데 그거를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작인데 항상 일종의 사회적 루저들이 자기의 어떤 고난이나 이런 현실을 일종의 탈락이나 이런 소외감들을 투사하는 데가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이제 표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색인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출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 물론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만만치 않지만 장애인도 있고 성소수자 뭐 이런 자기 자리를 뺏어가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스텔직 디프리페이션이라는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자리는 내가 뭐 꼭 거기 안 가도 되니까. 그렇지. 내가 선호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거는 그냥 약자에 대한 혐오가 뭉뚱그려서 나오는 건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경쟁 심리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내 건데 뺏겼다. 여자한테. 근데 거기에 이제 군대도 있고 이제 막 끼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게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극우가 지향하는 게 늘 이렇게 센 쪽에다가는 그걸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거기 가서 막 악을 쓰고 건드려도 특별히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할 사람들한테 이걸 하거든. 그러니까 여성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호남은 이제 소수만 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의 병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회를 보장해주고 어떻게 탈락한 자들을 다시 재도전하게 하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처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에 극우의 요람하면 일배.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는데 요즘에는 커뮤니티가 좀 바뀌어서 일배도 있지만 DC 인사이드가 완전히 원래 그런 식으로 일배 원산지가 DC잖아. 그다음에 이제 뭐 팸코 거기는 뭐 이준석 추앙 세력들이 다 포진돼 있다면서요. 거기서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거는 여전하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이제 유튜브 이제 막 한참 많이 보기 시작할 때 개인 경험인데 무슨 혐오가 아니라 처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처음 보는 유튜버인데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이거 괜찮아. 조금 과한 거 같긴 한데 뭐 골 때리는데 웃기면서 말 잘하네. 나중에 보면 극우 유튜버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진짜 극우를 일배 극우면 혐오해갖고 아예 보질 않으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뭐 말 시원하게 잘하네. 어떤 특정 사회 문제. 그래서 이 사람 구독을 하고 가볼까 하다 보면 이상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아직 형성되지 않은 10대 젊은이들 그리고 고기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며드나 보다. 처음부터 혐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좀 재밌게 말재주가 있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정 사회 문제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이건 뭐지? 라고 하던 거를 재미있게 시원하게 잘 설명해서 잘 풀어줘요. 얘네들 능력이 있어. 가서 한번 먹어보고. 가능해. 할 수 있잖아. 좀 세 보여. 형 좀 세 보여. 가능해. 그쪽이 돈도 더 될 것 같고. 올라가서 제발 그쪽 가서 돈 좀 벌어와. 우리도 먹고 살게. 곧대매로 하나 해야 되겠다. 곧대매. 자, 그래요. 근데 지금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 저희가 이제 3가지를 해봤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2번 해보고 2가지 문항을 가지고 그다음에 MBC도 유사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서부지법 폭동사건 가담자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건데요. 저기 보시면 국민 저항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6.9예요. 깜짝 놀랐죠. 사실 이거 당연히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하잖아. 이게 90% 이상 나와야 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저게 이제 10 최대 10 정도, 11, 2 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 아니냐 이러면 한 5% 정도가 나와. 이상한 놈들이.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놈들 보통 10에서 15% 나왔거든. 과거에는. 근데 이게 26까지 늘어난 거예요. 25까지. 27이네, 27.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유사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봤어요. 정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구치소 뽀개고 구치소 프리즌 브레이크를 하고 윤석열 데리고 나와야 된다. 감옥을 쳐들어가서 이 얘기거든. 여기에 동의하냐 물었더니 공감한다는 게 24.3. 이거는 근데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앞에 거 있잖아. 서부지법 폭동사건 관련해서 20, 30대에서 공감률이 꽤 높았어. 자기들 주변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철 모르고 들어갔다 좀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요 정광훈 이거 관련해서 7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70대가. 그러니까 정광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70대가 그 20, 30대는 이거는 좀 응답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제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그다음에 MBC 조사 결과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MBC도 설 연휴 기간에 조사한 건데 서부지법 사태가 법 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니 이제 아까 여론조사 꼬사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30까지 나와요. 지금 30. 그러니까 아까 27 나왔던 게 이게 30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 25% 많이 잡으면 30%가 이런 구구적인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바탕에 있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과 국힘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저것들이 무슨 저게 일종의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인 것처럼 자꾸 던지고 그거를 또 언론이 이제 쫙 받아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공론장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인 것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특히 양비론을 펼치는 인간들 입을 양 확 내란이나 이런 폭동의 문제가 저거는 지금 무슨 공론회장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응징하고 처벌해야 되는 문제고 이 삭제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를 저쪽에서 국힘에서 이제 저걸로 노이즈를 일으키는 전략이 어찌 보면 먹힌 거지 지금. 그게 책임 있는 어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일종의 확실한 증거죠. 윤석열이는 지가 내란을 저지른 놈이고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쳐. 국힘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야 손을 못 끊잖아.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계속 착각을 하는 게 12.3 내란이 딱 터지는 거를 보고 야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깨닫겠지.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근데 아니야. 또 지지율이 좀 나와. 하루 이틀은 뭐 이 며칠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갖고 왜 이러지 그러다가 서부지법 폭동 난 걸 보고 이제는 이 12.3 내란의 본질을 다들 깨닫겠지.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또 25, 30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진짜 약간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근데 이제 심리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저게 왜 25에서 30이 나오냐. 옳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것도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도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에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민주당이 얘기할 거에 나는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이 심리인 것 같아요. 그냥 보여버리니까 그냥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렇지 않을까. 맞는 말씀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야. 윤석열 탄핵되면 대선 치르는 거지 박근혜 때 한번 경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대결화 이념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내 편, 그렇죠. 아닌 편 이게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대선 바로 치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야 돼. 그래야 이재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 이재명 악마가 엄청 이루어졌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 저들이. 그런 속에서 아까 있던 구구 세력 이런 사람들이 성장했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구 유튜버들 성장했고 정광훈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돈도 엄청 몰려있고 그러면서 이게 아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념 대결화, 정치 선동의 장 그리고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으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가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그걸 부채질한 거죠. 사실은. 언론은 양비론 이런 식으로 가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TV에 여야 정치평론들이 나와서 헌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는. 그건 옳고 그런 문제를 다루면 되지. 여야 입장 차이가 뭐가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는 제가 볼 때 이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윤석열 파면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입장차는. 근데 입장차는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너 계엄에 대해서 어때? 탄핵에 대해서 어때? 정가훈에 대해서 어때?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오세훈과 한동훈과
그다음에 김문수와 홍준표의 생각은 약간은 다를 거 아니야. 그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표를 구걸 하려면. 근데 그렇게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신천지나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그 구구 집단이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표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입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준표가 뭐 안 되고 어쩌고 할 때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이런 게 그쪽의 대표인 것처럼 준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힘 쪽 사람들도 그러던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세로 그냥 경선하면은 김문수가 무조건 후보 된다.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구구가 거의 당원의 50% 정도는 구구 세력들이 다 먹었다는 먹었다. 아니 그건 맞아요. 되게 보여 그건 데이터상. 국민의힘도 똑같거든.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하지 민주당 지지자들 빼거든. 타정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뭐 당원 기반이 센 사람이 절대적 유리하지. 그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주저앉히고 그 세력을 힘을 합치지 않으면 김문수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장은 한동훈, 자기는 대선 이렇게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게 얘기돼서 알려져 있어서 요새 한동훈이가 그렇게 사진 흘리고 하는데도 그게 안 나오나 보죠. 오세훈이라고 자꾸 나오더라고. 요새 조용해. 한동훈이 톤다운을 했고 또 여론조사 돌리니까 가상대결을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뭐 이재명, 김문수 뭐 홍준표 다 붙이잖아요. 근데 한동훈과 격차 제일 심해. 구구 세력들이 한동훈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해버려. 이재명은 똑같은데 김문수나 오세훈에 비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안 나와요. 구구 애들이 응답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5%가 안 되더만 한 4%, 3%르더만. 아니 그러니까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 대 한동훈은 거의 20%포인트 차 뭐 이렇게 나는 조사들도 꽤 많아요. 저는 한동안은 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싸움 없이. 그게 이제 대선 후보가 진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당권을 갖고 있고 뭔가 목소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클릭도 아니죠. 그냥 구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 포지션 갖고는 수권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싸움이 좀 벌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게 진짜 김문수가 되면 이제 할 말 없는 거고 그냥 거기서 놀다가 그냥 거기는 뭐 자멸할 테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정도의 캐릭터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 탄핵이나 극우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가면 좀 분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요. ARS 조사를 하면 극우들이 적극 응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김문수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과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 가상대결 붙여도 김문수가 세게 나와. 그러나 전화면접 조사로 안심번호로 조사하면 이재명 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 1대1 가상대결을 붙여보면 그래도 오세훈이 꽤 높게 나온 편입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그 얘기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저관여층들이 저관여층들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약간 중도 확장력이 조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있는 오세훈이 벌골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쪽을 아마 저는 중앙일보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뭐 조선일보야 김문수를 겉으로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일보도 나중에 오세훈 쪽으로 약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세훈을 그런데 정밀 타격을 해야 돼. 원래 이준석이가 오세훈하고 손잡고 저기 한다는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홍대에서 이준석이가 갑자기 무슨 돌발 행동을 했잖아. 그게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판을 보니까 저쪽에서는 오세훈이하고 한동훈이하고 손잡고 김문수를 누르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준석이는 오세훈이 밟는 거는 자신이 있는 거지. 지한테는 명태가 있으니까. 그거 있고 이준석이 볼 때는 김문수가 된다고 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오세훈 못 이긴다. 김문수 쪽이 더 세다. 그러면 아까 있던 오세훈 다 탈락하면 그 공간을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오세훈은 지가 죽일 수 있다. 명태도 있고 저쪽에 극우가 준동하는 걸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선하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은 원샷 경선을 하자. 결선 투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 모여라. 민주당만 빼고 다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준석과 끌어당겨서 원샷 경선을 하되 결선 투표 같은 걸 둬서 다 덤벼들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짜려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선을 잘 그어야 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저도 저희 유튜브에서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극우와의 싸움을 전면전을 벌여야 돼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극단주의 세력, 이단 세력과 환정 세력이잖아. 이들과
가열차게 싸우겠다,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민주당이 선언을 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처하면서 조국당하고 조국혁신당이랑 개혁신당까지도 다 손잡고 원탁회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그게 탄핵 찬성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니네 구구랑 절연해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놈 다 붙어라. 넓게 치는 거야. 구구냐 아니냐 이 전선을 옮겨가는 거야. 왜냐하면 저들은 뭐냐면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전선을 짜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반 이재명 다 모여라. 원샷 형성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구구냐 아니냐. 구구 세력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탄핵 가결 세력이고 계엄 잘못했다 동의하는 세력이니까 손잡고 가자. 왜냐하면 구구들이 저렇게 판치면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요. 골병듭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저들 완전히 진짜 뭉개야 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도 좀 냉철하게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물 넓게 쳐야 돼. 그물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그 반체제 극우 세력으로 고립시킨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를 못 벗어난다는 걸 알아. 그 유전자를. 그러니까 쟤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최대한 이제 자극적인 얘기로 언론들이 특히 부채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무슨 정치를 한다거나 뭐 대권을 생각이 있어서 혹은 정치적 장래를 두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움직인다는 사람들은 그런 소재가 될 만한 거를 제공해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당원분들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걔들이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뉴스에 격렬하게 과격하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 무시해버리면 돼.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아이고 저것들 또 저러네 이런 상황을 넘어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것들 다 죽여야 돼. 왜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러고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심정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란이 종식도 안 돼 있는데 대권 얘기하고 이러니까 삘따고 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물을 넓게 치고 저들을 극우를 최대한 몰아세우고 극우가 설치는 거 못 봐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쨌든 연대의 끈을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김경수가 뜬금포를 날리는 바람에 시끄러워졌는데 아,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고 한가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을 때 당연히 민족주의 대 반민족주의로 정선이 갈라졌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친일파를 처단했어야 되는데 좌우가 갈라졌어. 그렇지. 예,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옥매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저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선거, 중요한 전국의 어떤 변화를 앞두고는 다 끌어모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온 다음에 내부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는. 그 다음 문제야. 지금 박가리 할 때라고. 이거를 항상 이게 항상 원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를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총구는 밖으로. 그리고 향해서. 이 탄핵 찬성 반대가 설 지나면서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조금 좁혀졌거든요. 그렇죠. 다시 60대 40까지도 뭐 40 몇 가지도 좁혀진 조사가 나왔었어요. 50 몇 대 40 몇 가지. 근데 60대 35, 뭐 여론조사 꽃은 더 벌어졌지만 60대 30까지 벌어졌지만 대체적으로 갤럽조사에서도 세계일보 조사해보니까 60대 35예요. 큰 탄핵 찬반구도.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탄핵 찬반구도가 기본 구도인데 더 좁히면 구구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면 8대 2 싸움까지도 벌릴 수가 있어요. 저들이 더 좁아져 사실은. 그렇게 지혜롭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포용고 화합을 얘기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백화제방을 얘기한 거고 들판에 가득 찬 꽃 이거 이재명 대표의 지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잡고 품을 넓게 벌려가지고 저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압승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원들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집단지성 시대잖아요. 그럼요. 당원들이 총선 대선 거쳐오면서 다 성숙됐잖아요.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보다 더 여의도 정치를 더 잘 알아요. 알아서 다 거르고 잘 판단합니다. 너무 이렇게 경향 안 돼도 경향하지 않아도 당원들이 다 보고 있고요.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게 정치판에서 자기가 오래 있어서 선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는 이걸 던져야지 나한테 주목이 돼.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 공간이 생겨.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완전한 패착이죠.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아니, 요새 그래갖고 방송하기가 무서운 게 뭐 한마디 했다가 잘못하면 바로 팩트 체킹이 1초 만에 올라와요. 실시간 댓글창에. 얼마나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계속 그런 얘기 드립니다만 현장 떠나 있는 인간들, 정치인들, 현장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유권자도 만나고 투쟁 현장에도 가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내미는 손도 잡아봐야 하고 이 현장과 괴리된 이 머릿속에만 있는
정치가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거기 뭐 선두에 이재명 대표 서 있고 또 조국 대표도 옥고를 치르시면서 더 단련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정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결국은 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원칙 그리고 관용, 남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어떤 이런 표현적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런 일배나 극우나 이게 이제 지난하고 더딘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땅에 걸음을 준다는 느낌으로 그 교육을 정말 강화하는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개입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도 좀 조심했던 측면이 있는데 극우가 이 정도로 난동을 하고 법원을 침탈하고 하는 걸 보면서도 이 교육을 강화할 생각을 안 한다면 저는 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좀 어떤 근본적인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어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뭔지 국영수 잘해서 서울대 가는 거에 패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봤잖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나와 다른 남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거에 대한 교육이 정말 이걸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어떤 생각을 갖고서라도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고 대선 때 교육 공약 중에 진짜 1번 공약이 그 얘기예요. 민주 시민 교육을 과연 민주주의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시킬 거냐. 과연 이거를 이제 교양 과목이든 뭐든 아무튼 EBS 교재를 만들든 뭐든 역사 교육 잘해야 되고 역사 교육도 해야 하고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을 이제 강화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저희 박시영 TV가 야심차게 하고 있는 교육 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5시에 오픈하는데 이거 많이 안 보는데 교육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들, 청년들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도 출연도 하시고요. 근데 이거 많이 보셔야 돼요. 교육 중요합니다. 진짜 청소년들 바꿔내지 못하면 아까 그런 일배, 뭐 신남성연대 여기 그냥 쭉쭉쭉 빨려가거든. 아마 그 학부모님들 고민할 거예요. 유튜브들 지금 청소년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유사한 것들이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래 괜찮은 애니까 그런 쪽에 우리 자녀는 뭐 저기 휩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교육백과사전 박시영 TV 토요일 날 5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의원님. 우리가 지금 설을 세고 이제 제대로 된 을사년의 첫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120년 전의 을사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없느냐의 싸움에 지금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120년 전의 을사년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배 세력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이 향후 5년 동안 이어졌는데 우리가 120년 만에 만난 을사년은 전부 다 각성하고 깨우쳐서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5년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지금 해가 왔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먹을 때 어떤 놈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맞는 그 느낌이자 감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을사년을 정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해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네, 우리 사회 공공의 적, 국가 전복 세력, 좀비 같은 존재, 극우 세력 그리고 2단 사이비 세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